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문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실 수 있는 분들과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디자이너의 생각법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 컨텐츠계 절대 강자 중 한 곳이죠. 카카오 페이지의 전 마케팅 총괄 이시자 얼마 전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의 합병으로 새롭게 탄생한 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류정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류정이라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카카오의 이제 스토리 엔터테인먼트를 주관을 했던 카카오 페이지라는 회사와 그 드라마 영상,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 매니지먼트, 약간 이런 뮤직 산업, 이제 이런 쪽을 좀 총괄했던 카카오 M이라는 두 회사가 결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3월 1일, 진짜 따끈따끈하죠. 아직 3월이 안 지났는데, 올해 3월 1일에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한 그런 회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CMO 역할을 맡아서 이제 페이지의 성장을 그, 견인하는데 한 역할을 했었었고, 기본적으로는 너무너무 테크 산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IT 인터넷 서비스로 좀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사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드라마 덕후, 만화 덕후, 막 소설 덕후 이러긴 했는데 네. 이걸 제가 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근데 예, 그래서 이제 페이지에 와서 정말 사람들이 다들 저한테 성덕이라고 예, 막 성공한 덕후라고 막 그런 얘기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거 이제 너무너무 좀 좋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우리 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얘기 또 뭐 컨텐츠 얘기 이런 거 좀 재밌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또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현재 성덕의 삶을 또 살고 계신데 그렇게 시작하시게 된 그 카카오는 사실 그 처음에 어떻게 조인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그 전에 한참 네이버를 좀 지금은 이름이 네이버라고 바뀌었는데 이제 제가 조인할 당시에는 NHN이라는 회사였는데 거기를 이제 한 10년 좀 넘게 다녔어요. 음, 그러다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타트업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는데 네. 스타트업에서 그 한 번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던 모든 껍질이 한 번 다 이렇게 깨져나가는 경험을 한 번 했어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때 너무 고민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제 이런 네이버라는 크고 너무너무 좋은 회사를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너무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때 제가 저의 그 멘토로 있으셨던 지금 이제 카카오 페이지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공동 대표님이신데 이제 네. 이진수 대표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그때는 오라버니였죠. 오라버니 저 스타트업에 좀 가서 한번 일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저한테 지금 애기 몇 살이셔서 지금 한 4살쯤 됐어요. 그랬더니 음. 대표님 하신 말씀이 야 여기 스타트업은 4살 아이 가진 엄마가 일할 때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당시 스타트업을 저희는 카카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아니요. 카카오가 아니에요? 아니라 정말 음. 다른 다른 사이트 그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랑도 연결이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톡 같은 어떤 이 톡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일의 워크 솔루션으로 쓰는 약간 그런 거를 시작하는 회사였거든요. 음. 네, 잔디라는 회사인데 네네. 지금 그 이 지금 뭐 저희가 코비드 19 이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아주 좀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되게 그런 조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스타트업을 갔죠. 음. 그래서 가서 막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시더니 한 1년쯤 되는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제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카카오 페이지 와서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카카오 페이지에 조인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카카오 페이지는 한 80명 정도 있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음. 그 다닥다닥 붙어서 약간 이제 스타트업은 살짝 이제 넘어섰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안다거나 약간 아는 사람쯤은 대부분 모르는 약간 이제 그런 상태였을 때 스케일업이 필요한 약간 그런 음. 상태였을 때 이제 조인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카카오 페이지 자체도 이제 스타트업을 갓 벗어난 초기 단계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도약을 해야 되는 그 계기에서 조인을 하시게 된 거군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는 이름도 카카오 페이지라는 회사 이름이 포도트리였어요. 포도트리요? 스타트업 이제 예, 창업하셨을 때 포도트리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셔서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는 포도트리였죠. 근데 그게 포도트리가 뭐 카카오에서 뭐 지분을 어떻게 뭐 해가지고 창립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애초에 거기도 스타트업인데 나중에 인수가 된 케이스예요? 아, 후자입니다. 그래서 후자요. 다들 좀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이름이 이제 카카오 페이지니까 다른 회사들처럼 카카오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거나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카카오 페이지는 원래 서비스 이름이에요. 서비스 이름이고 사실 회사 이름 포도트리였고 여기 이제 5명이 창업한 스타트업이었고요. 아, 이 회사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는 콘텐츠 플랫폼을 카카오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서비스가 처음에 잘 안 됐거든요. 한번 되게 세게 망했어요. 그래서 한 음, 2년 정도 엄청 고생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피벗을 해서 카카오 페이지를 이제 좀 성장을 시키고 나서 카카오 페이지를 그 카카오에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네. 포도트리라는 회사를. 그게 음, 언제였냐면 제가 조인하기 직전에 의사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5년 한 12월 정도에 의사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2016년 초에 조인을 했고요. 그러면 카카오, 초창기부터 약간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중심이었나요? 아니면은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쪽이었어요? 사업 모델이 비슷했나요? 처음에 포도트리 회사는 이제 2010년에 창업이 된 회사인데, 그때는 콘텐츠 앱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플랫폼이 아니고. 음, 그래서 뭐 영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어 공부하는 거라든지, 혹은 이렇게 작은 가지고 노는 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되게 움직임이 좀 있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오즈의 음, 마법사 같은? 약간 네네. 그런 책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는 도저히 뭔가 스케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모바일 시장이 성장할 거는 너무나 명확한데 음, 그럼 모바일 시장이 성장에 따라서 같이 성장하는 건 뭐냐? 그 앱은 아니다라고 이제 음,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좀 여러 번 서비스를 해보시면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카카오 쪽에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함께 이런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이 카카오 페이지라는 플랫폼을 포도트리가 카카오랑 같이 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 이제 굉장히 음, 긴 스트러글링 시간이 있었죠. 그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르는 이제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어둠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네. 1년 정도? 예, 한 1년 반? 예, 예. 그 뭐 사실 그 처음에 어떤 스타트업이건 간에 어떤 서비스건 간에 그 힘든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어둠의 기간을 뚫고 나오게 만들었던 그 피보팅 모멘트라든지 그러한 중요 기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처음 했었던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개별 앱으로 만들던 거에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첫 번째 피보팅이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카카오 페이지 자체는 2013년 4월에 처음 런칭했었었는데 그때 정말 엄청나게 세게 망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표님 말씀으로는 하루가 지나자마자 이 서비스가 망했다는 걸 아셨다고 아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왜냐면 데이터가 저희는 음, 알잖아요. 음. 저희는 사실 마케팅만 해도 딱 런칭하고 나면은 거의 한두 시간 데이터만 봐도 네, 우리가 이 캠페인을 잘했구나, 아니구나가 바로 거의 알 수 있거든요. 그쵸, 느낌 그쵸. 오잖아요. 숫자 이제 움직이는 것만 봐도. 네, 그런데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랫폼 딱 런칭을 정말 야, 카카오가 막 콘텐츠 플랫폼 만든다는 데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날 무슨 9시 뉴스에까지 나왔었대요. 이 카카오 페이지라는 콘텐츠 플랫폼을 런칭하는 거에 대해서. 음, 근데 첫날부터 데이터가 완전히 망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거의 한 달 만에 저 정말 사상 초유의 사죄 컨퍼런스를 합니다. 저희가. 아 그래서 진짜로 사제 네,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예, 저희는 이제 컨텐츠 회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뭔가
쎄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다들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너네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빗발치듯이 전화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음, 사상 초에 이제 사제 컨퍼런스를 하고 저희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탈바꿈을 하겠다. 좀 기다려 달라라고 해서 내부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처음 카카오 페이지는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쵸.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콘텐츠가 다 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상도 있고 막 뉴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에서 하듯이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그게 텍스트건 영상이건 뭐 이미지건 만화건 다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었거든요. 거의 메가 근데 플랫폼을 들여오려고 했던 거네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나머지 이 모바일 시대에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톡이 성공을 했고 게임 성공하는 거 봤고 아직 커머스는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네. 콘텐츠는 당연히 이거 중에 하나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음, 거죠. 음, 음. 근데 호기롭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우린 이걸 유료로 하겠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심지어. 당시 아무도 정말 심지어 그 카카오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돼보지 음, 않을까? 음, 약간 음,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네. 근데 정말 이제 그 유료로 했던 게 이제 처참하게 망하고 그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저희가 보니까 그나마 약간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게 만화랑 소설만 데이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네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돈을 내고 살 생각이 있나 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완전 피버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으로 1차 피버팅 했는데 그때도 망하고 그래서 다시 피버팅을 6개월 만에 그때 사제 컨퍼런스 저희 6개월 안에 다시 만들어서 런칭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6개월 안에 만들 때 이제 세상 모든 콘텐츠가 아니라 다 빼고 우리는 만화 소설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지금 카카오 페이지와 같은 모습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만화 소설에 집중해 있는 모습을 6개월 뒤에 한 2013년 그러니까 뭐 9월, 10월 그쯤에 이제 다시 리런칭을 하게 돼요. 오. 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피vo팅을 했고 네네. 근데 이때도 막 데이터가 갑자기 막 날아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들 생각하시지만 모바일 핏에 맞게 이제 짧게 읽으실 수 있는 형태로 소설 같은 경우도 그때 뭐 지하철 한 구간 정도 가면서 사람들이 한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약간 그런 게 기준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짧게는 한 3, 4분, 길게는 한 7, 8분, 어쨌든 10분 이내에 한 에피소드 하나를 이제 한 화를 만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바꿔가지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그랬는데 그게 피보팅 이후에 그러한 네, 진짜 사람들이 좀 흥미 있어 할 만한 타겟을 제대로 찾아서 타겟팅이 들어간 거네요. 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니까 이제 한 매출이 한 20만 원쯤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 처음으로 이 카카오인데. 처음으로 카카오 이름 붙여 카카오 페이지라고 했는데도 막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작년에 기사화도 됐지만 이제 최고 매출을 하루에 이제 20억도 찍은 적이 있어서 음. 이 매출 만배 성장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막 거의 10,000원, 20,000원부터 매출을 정말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이제 작년에는 한 20억 정도까지 찍는 수준까지 이렇게 성장을 시켰던 거거든요. 한 5년 정도 만에. 예. 진짜 그게 사실 그래서 뭐 20만 원에서 20억이면은 진짜 만배 성장 맞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혹은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이름이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서비스나 프로덕이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실패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다고 또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에 실패했다고 해서 또 그게 무조건 실패하느냐 영원히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7.8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더 멋진 성공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확실히 그거의 예가 아닌가 카카오 페이지가. 맞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내놓은 서비스 중에 망해서 접는 서비스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진짜 굉장히 정말 피땀 눈물이 있었던 거죠. 피땀 눈물이 있었던 거고 저희 대표님은 가끔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그 시절에는 없었었는데 네. 이제 대표님이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뭐 하루 매출이 뭐 한 7, 80만 원 나오면 이제 음, CP들 뭐 다 정산하고 사실 이게 실제 남는 수익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멤버들 데리고 이제 한 10명 정도 데리고 나가서 점심 먹고 나면 야 오늘 매출 오늘 수익 다 썼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점심 한두 한 번 끼 하면은 회사 먹으면은 수익 다. 예, 점심 한 끼 먹으면 오늘 하루 수익, 오늘 회사 수익 다, 야, 오늘 다 없어졌어. 막 이런 얘기 음, 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그쵸, 한 5년, 한 6년? 음, 6년 정도 만에 이 정도까지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하게. 예. 그러면은 그 성장의 단계에서 피보팅이랑 타겟팅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타겟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성공하기 시작한 IP라든지 이러한 몇 가지 뭐 히트작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아 이게 성공하기 시작하는구나 먹히는구나를 아셨을 텐데 혹시 그러한 예시나 혹은 그런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작품들이 있을까요? 상일 진짜 예리하다. 보통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기 어려운데, 처음에 저희를 성공으로 이끌었었던 게, 이제 달빛 조각사라는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게임으로까지도 나왔는데, 음, 이 달빛 조각사가 그러면은 뭐, 지금은 사실 모든 플랫폼들이 독점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얘는 이미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꽤 이미 나왔었던 책이었어요. 음, 책이었는데 걔가 이제 꽤 인기가 나름 있는 소설이긴 했지만 뭐 모바일에서 서비스하는 거는 다른 데도 뭐 입법 형태로 아마 있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음, 저희 독점 콘텐츠도 아니었는데 처음에 이제 얘를 책을 이제 한 권을 저희가 한 20개 정도로 분절해서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나눠야 되니까 네. 회차를 20에서 25회차로 나눠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자고 했더니 출판사 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이제 작가님들도 그렇고 내가 한 권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쓴 거는 이거에 나름의 호흡이 있고 이러는데 그쵸. 이걸 이렇게 다 회차를 짧게 나눠서 서비스를 하겠다니 작가도 싫어하고 출판사는 또 귀찮기도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도 못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대표님이랑 저 이제 지금 이제 CEO님 말씀으로는 그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알바 공장을 하나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책을 일일이, 왜냐면 출판사에서 그렇게 안 해주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스캔을 떠가지고 그렇게 올린 거예요. 20회차씩 잘라서. 세상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 이용해서 거기 이제 또 지방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학교에 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를 한동대라고 혹시 아시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음, 그 학교를 찾아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공장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캐닝하는 공장을. 노가다를 해야 그렇게 되니까. 해서 예, 거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스캔 떠가지고 이제 올려주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내부 사업부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막 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인기작들 위주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시니까 되게 설득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뭐 직접 다 이제 출판사 대표님들 만나서 설득도 하시고 음,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달빛 조각사라는 작품은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처음으로 굉장히 확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프가. 음,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희의 첫 시작을 만들어준 그런 되게 굉장히 남다른 작품인 거죠. 음. 사실.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로 제작되고 있는 많은 그 컨텐츠들이 카카오 페이지 출신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가령 이태원 네네. 클라스라든지 얼마 전 뭐 승리호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네. 효자 종목은 효자 컨텐츠는 뭐였어요? 그 중에? 아, 효자 콘텐츠가 의외로 네. 아직 드라마 안 된 아 작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그냥 임팩트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음, 일단 저희가 IP 회사고 카카오 페이지가 완전히 남다른 곳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좀 사람들이 느끼게 해준 건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작품일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로맨스 코미디의 시작이었던 박서준 씨가 이제 출연해 주셔서 더더욱이나 작품이 빛났는데 그 작품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클라스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또 크게 한번 해줬고 네. 승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IP라는 걸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성장하는 거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조인한 이후로는 플랫폼을 어떻게 성장시킬까가 완전히 저희의 화두였었는데 네. 2018년 한 중순경부터 저희가 좀 스토리 IP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김비서도 그렇게 해서 나왔고 이태원 클래스도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승리호 같은 작품은 원래 오리지널이 저희 쪽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두 음, 작품 모두 오리지널이 저희 쪽에 있었지만 승리호 같은 작품은 이제 그 감독님이 한 10년째 만들고 싶으셨던 이야기였고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주 블록버스터, 한국이 만들어낸 우주 블록버스터 거의 첫 시작이 될 만한 작품이었는데 이런 작품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찾아갔어요. 같이 아, 해보자고. 뭔가 이런 장르에서 최초로 뭔가 뭐 나름 블록버스터급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셨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지금도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이제 뭐 드라마 쪽이나 이런 데서 다 찾아서 같이 협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약간 좀 저희는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발로 끝나는 것보다는 어떤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음, 되게 어, 시퀄이 계속 나올 수 있고 이 음.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이야기여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여서 다른 형태로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좀 변주가 가능하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좀 큰 스토리였으면 되게 큰 스토리를 좀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 여기 이제 같이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이 정도 수십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이 작품에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음, 저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작품에 그러니까 이 작품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음. 뭐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됐지만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근데 이제 결정하시던 시기에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영화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조금 그쵸.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잘 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에 투자를 안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도 베팅하고 또 작품도 너무너무 잘 돼서 함께 이제 굉장히 행복했죠. 네. 음. 아, 사실 근데 너무 네. 아쉬웠던 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얘를 극장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게 이게 만약에 와, 아이맥스 영화관 같은 데서 봤으면 진짜 멋있었을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가 음.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좀 극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극장 개봉도 충분히 다시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랬죠. 그게 또 한국의 이러한 컨텐츠의 저력을 또 한번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전 세계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희 쪽에 이제 디자인이나 혹은 뭐 제가 아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거를 한국에서 이 예산으로 만들었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진짜 높은 퀄리티다라는 의견이 되게 일반적인 의견이거든요. 글로벌리. 예, 그래서 참 대단한 작품이지 그렇죠. 않았나. 네. 음. 뭐 그럼 지금 사실 넷플릭스 드라마들도 그렇고 뭐 네. 대부분 얘기할 때 뭐 미국의 10분의 1 혹은 뭐 한 20분의 1 정도 예산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이런 매력적인 스토리, 이런 음,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다들 어메이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승리호도 진짜 좀 그런 프로젝트였고 딱 그 개봉하고 나서 이제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딱 그 영화 부분에서 전 세계 1위 딱 찍는데 음, 전율이더라고요 진짜.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감독님 뭐 그다음에 이게 그거 믿고 되게 투자하시거나 이거 한번 벌 우리도 이제 이 정도 우주 블록버스터를 좀 한번 만들어 볼 때가 되지 않나 이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 제작사에서도 그래서 아, 네네. 너무 멋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진짜 멋지네요. 그런데 사실 그 이렇게 잠깐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페이지의 이러한 발전사 혹은 여러 가지 진행되는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카카오 페이지 현 그 전이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인 카카오 페이지는 이 플랫폼 회사인가, 컨텐츠 회사인가, IP 회사인가, 혹은 뭐 투자 회사인가, 뭐 아니면 전부 다인가?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세요? 저희도 사실 이게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합쳐지면서는 정의한 게 올해 저의 잡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음, 어, 일단 이제 그걸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결국 정했었던 키워드는 약간 이제 뭐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다라는 이제 키워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합쳐지기 전에 네, 그때는 좀 약간 그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플랫폼이랑 IP 투자 이게 다 합쳐진 개념의 어떤 새로운 곳이라는 게 좀 맞는 컨셉인 것 같고요. 음, 특히 저희가 이제 IP에 그러니까 플랫폼도 굉장히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파이널은 IP 싸움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한 2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거의 2018년 한 중순 정도부터는 그 생각이 저한테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 굉장히 좋은 IP들을 확보를 하고 그 IP들을 하나의 IP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세계를 좀 펼쳐나갈 수 있게 우리가 좀 도와야 된다. 단순히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IP 실크로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전 세계 이제 IP들이 쫙 깔릴 수 있는 IP 실크로드를 플랫폼을 활용해서 깔고 그 위에 IP들을 툭툭 얹어서 얘가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그림을 되게 만들고 싶어 했고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미 만화 소설로만 거의 이제 1,000억짜리 IP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네네. 지금 한국이랑 일본에서 넘버원인 게임 판타지 작품이거든요. 이게 소설 원작으로 해서 출발한 작품인데 이게 지금 연간 벌어들이고 있는 뭐 수익이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연간. 앞으로도 회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 저희가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쭉 갔을 때는 이게 이미 뭐 영화나 다른 걸로 이렇게 아댑테이션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얘로만 만화 소설로만도 이미 1,000억짜리 밸류의 작품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목표는 이런 1,000억짜리 밸류 작품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5천억짜리 밸류가 되는 IP 그 다음에 뭐 만화 예를 들면 만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파이널리는 정말 1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한국의 스토리 IP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그때 이제 플랫폼이 뭐 올해가 이제 저희 이제 글로벌 원년이 되겠지만 네. 이렇게 그 IP들이 얹어질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약간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처럼 쫙쫙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IP들이 툭툭 붙으면서 이 스토리 엔터테인먼트와 혹은 다른 것들과 결합된 뭐 뮤직이랑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이랑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영화 드라마는 이제 뭐 너무 기본이고요.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서 IP를 가지고 그러니까 스토리 IP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산업이나 비즈니스의 그림이 완전히 좀 다른 레벨로 갈 수 있는 그 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저희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다 이게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게 그 어떠한 콘텐츠를 선택하시거나 이렇게 좀 스폰서링을 하시더라도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세계관 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담길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게 네네, 그렇죠. 확실히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실크로드가 돼 있을 때 이 세계관을 같이 진출을 시키려는 그 플랜으로 되게 느껴지는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그런 세계관과 이야기를 이제 뭐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이나 혹은 이제 다른 곳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되게 좋은 스토리 IP만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걔한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로 어댑테이션도 하고 그래서 음, 하나의 스토리 IP의 가치 자체를 좀 지금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그런 모델 자체를 지금 아예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저희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출범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합치게 된 회사가 이제 카카오 M이죠. 그래서 카카오 네. M과의 그 시너지 혹은 네. 그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합병을 함께 하시게 된 뭐 배경 이런 거를 조금 뭐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면 퍼블리컬리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해요. 음, 음, 사실 M이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에서 지금 뭐 저희의 원천 스토리 IP들을 가지고 영상화하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워낙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상 제작에 대한 파워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그래서 M이라는 회사가 이제 워낙 좀 아직 이제 짧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카카오 M이라는 회사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김성수 대표님을 모셔왔잖아요. 근데 김성수 대표님이 아마 이 테크씬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카카오에 조인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 그 네. 지금의 TVN과 스튜디오 드래곤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실상. 아.
그래서 스튜디오 이제 드래곤. CJ E&M의 네. 대표를 거의 10년 가까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 시절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TVN이 지금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이분이 대표이던 시절에 거의 만들어졌던 것들이에요. 음. 그래서 화려한 그런 스타 PD들을 영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드라마에 포커싱해서 완전 다른 기존의 공중파와는 결이 다른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전략,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스튜디오 회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같이 그 채널, TVN이랑 채널과 연계해가지고 만들어냈었던 전략, 약간 이런 것들을 모두 드리븐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네. 그래서 이 분이 어쨌든 카카오에 조인하시게 된다고 했었을 때 어쨌든 미디어 그 CJ 포함해서 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계에서 한번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카카오 쪽에 조인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했냐라고 여쭤보니까 김성수 대표님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김성수 대표님 좀 대단하신 게 김성수 대표님이 CEO 커리어만 23년째세요, 지금. 야.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었던 거고 이전부터 이분은 계속 CEO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흐름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계속해서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참 거기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테크 쪽을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의 미래는 결국 이제 모바일과 디지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쪽에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 하시고 이제 저희 조인을 하셔서 뭐 작년에 한 절반의 성공,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올해는 지금 더 잘 하고 있는데 카카오 TV 플랫폼이랑 조인해서 이런 쇼폼 콘텐츠들, 영상에서의 쇼폼 콘텐츠들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능도 디지털 포맷에 되게 적합한 형태의 예능, 약간 이번 이효리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런 예능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단순하게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거에 최적화된 포맷이 아니라 모바일과 디지털 시대에 더 최적화된 포맷의 영상을 만드는 실험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천 스토리 소설이랑 그 다음에 웹툰이라는 원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저희와 카카오 M 그리고 저희는 막 이제 IP 어댑테이션 하면서 저희가 막 영화랑도 작업하고 드라마랑도 작업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맨날 그거였던 거예요. 너네 카카오 M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 니네 예를 들면 너네 IP는 다 카카오 M에서만 만드는 거야? 아니면 M에 있는 것들은 다 너네 거로만 연결되는 너네 둘 무슨 관계야? 이런 얘기를 밖에서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날 거라는 건 너무나 이제 자명한 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CEO님께서 되게 물밑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년 넘게 해오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공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콘텐츠 시장, 글로벌 콘텐츠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만나야 될 회사들이 어떤 애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마블 스튜디오 아니면 디즈니. 예를 들면 디즈니, 네. 막 넷플릭스 막 이렇잖아요. 그쵸. 회사 가치가 저희의 지금 한 100배쯤 될 걸요? 100배까지는 안 되겠구나. 이제 요새 저희도 좀 커져서 한 50배? 커져서 50배. 네, 네, 좋습니다. 거의 한 50배? 네. 한 50배 아니면 뭐 한 30배, 뭐 3, 40배 뭐 이 정도 될 텐데 네. 이러니까 이게 너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제목에도 넷플릭스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넷플릭스가 이제 작년에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전 세계적으로 쓴 돈이 뭐 한 19조 정도 된다고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뭐 20조가 넘을 거라고 그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상 콘텐츠 제일 잘 만든다고 하는 회사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잖아요. 그쵸. 스튜가 그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회사 전체 가치가. 얘네가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쓰는 돈이 아니고 회사 네. 전체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전체 가치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조, 3조 여기서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사 가치가 아니에요. 회사 가치는 뭐 200조, 300조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넷플릭스가. 근데 네. 콘텐츠에 쓰는 돈만 한 해에 쓰는 돈이 막 뭐 예를 들면 뭐 19조, 18조 막 이렇게 하는 회사와 네. 저희는 회사 전체 가치가 막 제일 잘 만드는 2조, 3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운동장 자체가 이거 운동장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인 거예요, 사실상. 네, 근데 이제 이런 데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너네가 더 잘하니 우리가 더 잘하니 이럴 때가 아니라 음, 음, 하나로 음, 힘을 음. 합쳐가지고 빨리 정비를 하고 우리도 더 제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만의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음, 우리가 뭐 지금 전면전을 해가지고는 전혀 승산이 없잖아요, 이 싸움이.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만의 어떤 다른 방식의 것들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좀 같이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애플 TV 이제 한국에도 런칭을 이제 곧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음,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지면 뭐 내년 상반기쯤 되겠지만 그 애플 TV에 애플 TV 오리지널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저희 웹툰 닥터 브레인이라는 웹툰 원작인 작품이 이 오리지널로 같이 합류를 해서 나올 것 아, 같아요.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소식이 얼마 전에 넷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됐어요. 넷플 TV. 네네. 그리고 왜 저희가 막 아니 애플 코리아한테 우리도 이거 기사 릴리즈 하고 싶은데 막 그랬더니 아직 그 애플 코리아 이제 홍보가 완전히 셋업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음. 기사도 못 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먼저 이제 릴리즈를 해주셨어요. 본사에서 기사 이제 먼저? 영문 기사만 릴리즈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카카오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IP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갖기 쉽지 않은 그 엔들리스 소스거든요. 그 원천 소스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 끊임없이 나오는 네. 쉽지가 그런 소스를 가진 회사가 사실 거의 많이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뭐 디지털 회사라고 해도 그런 엔들리스 소스를 가진 데들은 많지 않은데, 그 소스를 가지고 실제로 프로덕션을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법한, 보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들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시너지는 확실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지만, 사실 그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뭐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활용을 하실 또 그러한 좋은 플랫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워낙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니까 카카오 엔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플랫폼들의 그 거대 플랫폼들의 경쟁이 약간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되게 성인님은 정말 이 업계에 계신 분 같아요. 이 콘텐츠 업계에 계신 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맥을 잘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애플도 그렇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잖아요. 디플도 음, 들어와서 지금 막 오리지널 작업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고 애플도 막 한국에서요? 한국에 지금 예, 예. 음, 어, 그 한국에도 오리지널 작품으로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뭐 작품도 선정하고 제작사도 컨택하고 약간 이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 넷플릭스의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 플러스 아시아의 성장 자체를 한국 컨텐츠가 견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작년에 이제 내부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해보시더니 한국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가가지고 만든 제작사 거 이제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아예 스튜디오를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셋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디즈니 플러스가요? 아니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아, 맞아요, 예, 죄송해요. 예, 예, 네, 예. 아, 근데 사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그렇게 해서 입장에서 한국 콘텐츠, 음, 왜냐면 한국 콘텐츠가 너무 잘, 작년 뭐, 올해 막 승려나 막 이런 것들도 그랬지만, 이태원 클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음, 음. 이게 단순하게 한국에서만 인기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시장을 전체를 견인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예를 들면, 뭐, 저희 원작은 아니지만, 그 스위트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원작이었던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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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음. 세계 드라마의 순위가 9위, 10위 막 이랬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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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국에서의 순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되게 워킹하는 거를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제작비에 음, 음, 음. 이 정도 퀄리티의 전 세계적으로 되게 파워풀하게 워킹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곳이 많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자꾸 이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너무 좀 그 종속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한편에서는 좀 나오곤 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김성수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만든 굉장히 이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지금 드라마랑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를 7-8개 정도를 이미 가지고 음, 있어요. 음, 음, 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제작한 컨텐츠 자체가 한국에서 벌써 한 3위 정도 탑 3
정도 레벨의 콘텐츠를 만들어 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특히나 저희 제작사 중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 중에 빈센조 음. 드라마 지금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얘도 저희 이제 M의 제작사인 로고스 필름이라는 곳에서 지금 음. 만들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뭐 가장 큰 올해 전체 드라마 라인에서 가장 큰 기대작인 지리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오. 이것도 이제 저희 M에 있는 제작사에서 셋업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제작 기획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그런 드라마, 혹 또 음. 영화 라인업도 정말 이제 진짜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봉을 못하게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현재 되게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그 제작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음. 이게 저희 원천 스토리 IP와 결합이 됐었을 때는 굉장히 음. 이제 슈퍼 시너지가 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어떻게 함께 해야 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큰 요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그 방금 뭐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래 제가 아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린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합병이라든지 이런 출범의 배경인데 두 번째 질문도 어느 정도 많이 커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원래 뭐였냐면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스트래티지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 그러한 시너지를 통해서도 공략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혹시라도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또 엄청 중요하니까 특히 제 생각에는 그 1조 짜리 컨텐츠를 이제 빌딩을 하려면은 내수로는 절대 커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무리 영화랑 물론이죠. 그쵸 네. 게임을 만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측면에서 그 카카오 엔터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또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위치해 있다는 게 진짜 저희의 되게 너무 좋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어,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런 스토리 비즈니스는 지금 보면 이제 한국의 콘텐츠와 한국의 스토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 저희 이제 IP 담당하는 부사장 얘기로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좀 되게 놀라는 지점이 마약 얘기 없고 폭력 없고 예를 들어 총싸움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막 섹스 어필하는 얘기가 이렇게 없는데 네. 이렇게 인기 있고 재미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니 너네 참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근데 그 시작점을 생각해 보면 다 어디서 되냐면 소설, 그러니까 웹소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드라마성, 스토리 컨텐츠성이 강한 이런 소설들, 그 다음에 뭐 웹툰으로 만드는 이야기들,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경쟁력 있는 형태로 지금 저희 이야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모르겠어요. 한국이 너무 어떻게 보면 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표현도 쓰시고 막 경쟁이 너무 척박하고 약간 이래서 사람들이 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과 논란과 약간 이런 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의 어떤 드라마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탄생을 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이제 한국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소설이나 웹툰 이런 시장에 엄청나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음.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또 그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먹힌다는 것들을 점점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태원 클라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승리호 같은 경우야, 승리호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주 블록버스터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가 사실 담겨 있는 부분이 좀 되게 흥미로워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신선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네. 이태원 클라스 얘기 같은 것도 저는 이게 완전히 한국에서 먹힐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좀 젊은 분들이 되게 크게 공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는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방영된 이후에 현지 드라마 제작사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방송국이나 드라마 제작사에서 자기네 로컬 드라마로 다시 한번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되게 음. 많이 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느끼는 예를 들면 표현하고 싶은 거나 밑에 깔린 정서나 스토리가 굉장히 좀 글로벌리 보편적인 공감대를 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음.
그 사실 이제 한국이 아시겠지만 뭐 없잖아요, 저희가. 뭐 땅도 너무 조그매 가지고 있는 자원들도 별로 없어. 앞으로 이제 뭐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지 말지 막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스마트하고 똑똑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스토리나 무형의 문화적 컬처 콘텐츠들과 결합이 됐었을 때 굉장히 좀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위치했다는 게 저희의 어떤 면에서는 뭐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 너무 동감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확실히 그 한국은 사람이 진짜 최고의 자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진짜 동감, 동감. 경쟁력으로 따지면은 진짜 뭐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 분들은 확실히 잘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태까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시장에서 그 플레이를 하는 룰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퀄리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야를 떠나서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임의 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라이트 포지셔닝을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예전에는 참 많아서 실패를 또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됐고 또 플랫폼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알아서 되다 보니까 또 퀄리티 자체만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해도 또 알아서 글로벌라이즈가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재미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맞아요. 네.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 사실 그 몇 가지 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웨스턴 컬처를 타겟팅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런 쪽이 또 한쪽에 이러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다른 축으로는 그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중국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접근법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중국 쪽도 뭐 공략을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예, 미국이랑 중국은 당연히 너무 다른 것 같고 저희가 뭐 이제 게임 쪽도 그렇지만 약간 이런 뭐 컬처 혹은 엔터테이닝 콘텐츠 만드는 비즈니스한 데서는 크게 이제 두 축으로 나누시는 것 같아요, 아예. 음, 그러니까 아시아와 그다음에 이제 웨스턴 약간 이렇게 아예 이스트 웨스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콘텐츠의 성격이나 받아들이는 느낌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많이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쎄 저희도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더 부딪혀 봐야 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부 미국은 또 워낙 큰 나라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나 이런 데는 네, 저희가 약간 보는 거는 여기가 일단 한국처럼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시장 보면서 좀 크게 되게 놀랐던 게 네, 한국처럼 이렇게 대세 콘텐츠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부의 어떤 타겟 계층들이 그걸 열광적으로 되게 좋아할 수 있지만 이게 네, 모든 사람들의 콘텐츠가 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요새 뭐 펜트하우스 뜬다 그러면 막 다 펜트하우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어떤 타겟된 시장을 어떻게 좀 잘 설정을 하고 음, 거기를 이제 원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곳을 이제 넓혀갈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음, 중국은 진짜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음,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은 솔직히 어, 인터넷 서비스나 게임 네, 쪽에서 계속 이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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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갔었을 때 진짜 되게 파워가 있지 않겠냐면서 많이 좀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막 사드 보복 이런 걸로서 단칼에 그냥 하루만 해도 모든 서비스와 콘텐츠가 그쵸, 접혀질 수 있는 곳이 중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특수성을 진짜 많이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일단 뭔가 이렇게 플랫폼으로는 당연히 뭐 합작회사도 기본적으로 외국의 회사가 51% 지분을 가질 수도 없는 국가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나 CP로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 정도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 정도이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되게 예,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 이 음, 시장이. 여기서 뭔가 메이저나 주류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무리 그 시장이 커도 이거는 좀 버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좀 그런 노력을 더 좀 다른 시장들에 더 우리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고 공정한 룰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들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음, 장기적인 모멘텀에서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합니다.
확실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이제 회사의 그렇죠. 방침은 아니고요. 네. 근데 뭐 그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전체적인 글로벌 컴퍼니들의 모든 의견이 현재 비슷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뭐 저희 회사 이야기도 아니고 제너럴한 평이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확실히 그런 인식이 퍼진 것 같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만 해도 그 중국에서 그런 테슬라 공무원들 그 못하게 하니까 바로 중국 언론에 나와가지고 중국의 위대한 뭐 미래를 뭐 지지한다는 등 막 이런 소리 바로 했고 막 네. 사상 검증을 당했잖아요 또. 그렇죠. 예, 예. 네. 한 수 접어주고 가야 되는데 한 수 음, 접어주고 가도 예를 들면 한 수 접어주고 가도 정말 쉽지 않은 음,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는 얼마 전에 봤던 기사 중에 삼성 폰 점유율이 갤럭시 점유율이 얼마? 0%대라는 기사를 봤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가장 그레이트한 컴퍼니인데 삼성이 네. 그러니까 이 기업마저도 중국에서 저 정도밖에 못한다면 음. 과연 어떤 회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 근데 또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하루아침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이버도 사실 중국에 그러니까 NHN이던 시절에 NHN 음. 차이나라고 만들어서 굉장히 일찍 그러니까 게임부터 먼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표셨던 대표님한테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뒤에 이제 얘기 들은 것 중에 진짜 웃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정말 아니 근데 중국인들 자체도요. 중국인들 자체도 음. 예를 들면 뭐 마윈 이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냥 미디어에서 하나도 모습 안 나타나고 막 몇 개월간 칩거하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이 공안 이 거기 무조건 이제 공동 대표를 해야 되니까 중국인 대표를 하나 세우셨었나 봐요. 근데 어느 음. 날 여기는 무조건 이제 그 관 쪽에 다 선을 특히 공안 쪽에 선을 다 대어 놓으신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이제 미리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회사에 단속 들어간다 이러면 미리 연락을 주나 봐요. 음. 그래서 그 연락이 딱 오면은 그냥 일하다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도망을 간대요. 그 대표도. 왜냐면 잡혔다가는 진짜 몇 개월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네. 잡을 수 없는 자기 고향 막 이런 데로 막 갑자기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음. 이게 되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음. 것들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인 거고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런 리스크나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시장의 특수성이라는 게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그 일본 어, 그 만화 컨텐츠 있잖아요. 네. 그쪽 관련해서도 아주 되게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진출을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아우, 일본은 저희가 너무 so proud 막 이런 거죠, 지금. 일본 시장은 저희 이제 이름이 좀 다른데 피코마라는 이름으로 카카오 재팬이 현재 음. 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좀 얼마 전에 전 세계 모든 게임 앱 포함해서 모든 콘텐츠 앱 중에 1위도 찍었어요. 진짜요? 네. 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웹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만화 베이스로 이제 디지털 베이스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이 사실 미국보다도 어떤 면에서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넘버원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전 국민이 만화를 읽는 나라잖아요. 그 그쵸. 나라가. 네. 전 국민이 만화 액세스가 이제 가능한 나라인데다가 뭐 한국처럼 예를 들면 특정 뭐지 10대, 20대 중심으로 읽다가 나중에 좀 안 읽고 약간 이런 시장이 아니라 전 국민이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계속 보는 시장인데다가 여기가 아시겠지만 아직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제일 많이 안 가 있어요, 일본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여력이 좀 많이 있다고 저희는 되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도. 예를 들면 이제 웹툰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특히나 이제 웨스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약간 이런 시장, 라틴 아메리카나 뭐 이런 시장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만화를 보는 헤빗 자체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런
만화 형태의 그림으로 보는 헤빗이 아예 없는 나라들이신 거예요. 미국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스토리 가는 것도 보면 네. 대부분 소설 원작 발굴해서 바로 드라마, 영화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마블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시겠지만 마블은 진짜 되게 매니악한 이런 어떤 그래픽 노블 형태로 이걸 스토리를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니악하고 굉장히 소수 집단에 국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익숙한 습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어린 세대들이나 이런 애들은 좀 읽다가 안 읽은 약간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게 제일 레거시가 크고, 그다음에 한국도 좀 있고,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 일본 문화에 좀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꽤 있어서 약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런 레거시가 전혀 없어서 웹툰이라는 포매팅으로 우리가 스토리 엔터테인먼트를 가는 방향이 굉장히 쉽지 않은 사실 그 hom로가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먼저 네이버가 가셔서 너무너무 또 굉장히 몇 년 동안 진짜 몇 천억을 쏟아부으시면서 길을 되게 이제 많이 만들어주고 먼저 만들고 계신데 그래도 네이버도 그렇게 자금력을 쏟아부어도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위기이자 기회인데 일본 시장만 놓고 보자면은 일본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넘버원인 거예요. 이 어떤 이미지 베이스의 만화 베이스의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곳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또 뭐 일본 시장에서 뭐 비즈니스를 해보거나 이런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이제 유저들의 특징이 자기가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콘텐츠를 당연히 돈을 내고 사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도 한국보다 좀 더 높은 비용이나 이런 거를 지불을 하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켓 사이즈로 봤었을 때는 뭐 글로벌에서 거의 탑이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거기서 이제 피코마가 시장 넘버원으로 가고 있고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저희는 앞으로 더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올해만으로도 뭐 매출이 거의 한 뭐 8, 9천억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1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와. 이렇게도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네,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 일본의 그러한 시장이 한국 스타일의 웹툰에 적응하는 이 적응도는 어때요? 늘어나고 있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본 시장에서 이렇게 피코마가 폭풍 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대단한 건데, 그게 먹혀서? 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어떻게 많이 보고 계시냐면은, 그러니까 흑백에 옛날 만화를 그냥 EPUB으로 딱 옮긴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PDF. 일본 아마존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마존 EPUB에서 지금 팔리는 만화가 여전히 되게 시장이 엄청 커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 출판 만화 나온 거를 그냥 그대로 찍어서 올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본도 대부분 이제 다 폰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는데 만화를 폰으로 그런 베이스로 보면은 그 글자도 너무 조그맣고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그대로 딱 올렸다고 하면 네. 이게 너무 조그맣고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내러티브도 이게 책 내러티브에 맞춰져 있는 거지 저희가 폰처럼 이렇게 스크롤하는 이런 내러티브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컨버팅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한국의 스토리들 웹툰으로 제작되는 이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딱 해주니까 일단 다 칼라 버전인데다가 훨씬 더 그 UX나 UI의 경험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되게 좀 열광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코마가 폭풍 성장하게 된 데는 이 부분에 그 핏이 먹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카카오 페이지의 스토리가 이제 네이버 웹툰과 좀 약간 이제 결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사실 소설 베이스인 작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베이스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이 이야기가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한번 독자들한테 굉장히 큰 선택을 한번 받은 작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카카오 페이지는 스타일이 약간 판타지 라인업이 훨씬 더 세고 이제 네이버 웹툰은 좀 현실 이야기들이 센 편인데 일본 독자들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만화로 온갖 얘기들을 다 보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약간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약간 카카오 페이지가 조금 더 매니악한 성향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유저들한테 훨씬 더 먹히는
얘기인 거예요. 아, 성향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피코마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좀 정확히 기억을 퍼센트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전체 콘텐츠 중에 저희도 왜냐면 일본에서 그 수급되고 있는 콘텐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전체 그 피코마에 있는 라인업 중에 한국의 작가들이 한국의 웹툰이 간 거는 뭐 아마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게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은 몇십 퍼센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시. 그리- 네, 그래서 음, 이 한국의 웹툰 기반의 이야기,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자체가 피코마의 굉장히 큰 성장과 경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죠, 사실상. 음. 재밌네요. 뭔가 그 재밌죠? 일본이라는 그 만화의 종주국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네. 만화의 종주국의 그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한 획을 긋고 있는 한국 회사가 새로운 한 획을 긋고 있다는 측면이 참 멋있는 것 같고, 예, 특히 그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이 지니고 있는 그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용의 혁신을 또 가져왔다는 것도, 예, 재미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이 음, 부분에 대한 이제 반응이 좀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큰 성공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거기가 이제 갈 시장이 아직 넘은 거예요. 아직도 아마존 그 이퍼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약간 이렇기 때문에 네, 아직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약간 포화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본 시장이 좀 그런 상태고, 또 글로벌 시장, 이제 이렇게가 저희가 좀 많이 열심히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인 거죠. 음, 네, 일본을 넘어서 이제 미국 시장까지 또 완전히 진출을 해주시면야 또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미국은,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주변 친구나 동료들이 그 웹툰을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뭐 네, 만화책을 뭐 그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이제 10대들, 그러니까 여자 10대들 중심으로는 조금 음, 네이버 웹툰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좀 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미국 인구가 지금 3억이 넘는데 아직은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되게 작은데, 이제 같이 이제 저희도 가서 열심히 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부분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 일단 저희 몇 가지 질문을 더, 예, 제 개인 욕심으로 또, 예, 정혜님께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공지를 살짝 하고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한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한 30분 정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손을 드실 수 있는 기능을 열어서 여기 류정의 부사장님께 질문을 주실 수 있는, 한 분씩, 예, 손을 드시면은 제가 한 분씩 올려드려서 질문과 혹은 나누고 싶으신 그 소재가 있으시면은 잠깐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세션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손을 드실 수 있는 기능을 다시 열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까지 그 매출 20만 원에서 20억 일 매출이죠. 예, 이 성장을 이루시고 현재는 이 플랫폼 IP 실크로드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또 전파 중이신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류정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분야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차세대 먹거리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차세대 먹거리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현재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제 디지털, 특히 모바일 중심의 플랫폼을 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 다음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플랫폼이 또 있으신지, 요즘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IP를 다수 보유하고 계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는 또 그런 부분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간략하게나마 공개하실 수 있는 뭐 부분이 있다면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가장 요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또 의견도 듣고 크라방에서도 좀 되게 재밌게 그 주제를 따라다녀서 팔로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결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지금 약간 리서치하면서 굉장히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예측해보고 우리는 이 큰 흐름 중에서 어디로 이제 인할 것인가를 현재 좀 고민하는 단계 정도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상희님도 그 가장 잘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되어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시지만 이게 결국 여러분들 이제 몇 분들 이제 만나뵀을 때 되게 많이 하신 얘기가 진짜 IP를 가지고 세계관이나 월드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너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저희한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지금은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랑 기술 드리븐된 형태로 이 개념들이 지금 되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좀 혁신이 나와야 될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AR이나 VR 시대로 접어들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데, 그거의 어떤 초창기 지금 모습들에서 굉장히 이미 되게 좋은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되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감성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월드나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수많은 이제 스토리 IP들 그리고 그게 이제 드라마랑 영화까지 해서 비주얼라이즈까지 되고 있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약간 좀 즐겁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 메타버스랑 관련된 뭐 AR, VR 시대가 되게 빨리 올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뭐 거의 빠르면 2, 3년? 늦어도 한 5년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뀔 거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지금 모바일 플랫폼이 완전 대세인 시대인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첫 번째로는. 네. 근데 그때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 회사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IP들, 그러니까 원천 IP부터 그게 드라마 영화화된 거, 그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이랑 결부돼서 줄 수 있는 경험의 레벨이 다 합쳐져서 새롭게 디자인되는 게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합병을 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메타버스를 스터디하면서 다시 한번 들었고요. 야, 이거 우리 다 따로따로 있었으면 이거 어쩔 뻔했냐. 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그 유니버스 세계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모든 경험들이 거기에 이제 다 합쳐지는 모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회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걸 할 때마다 저희가 조율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같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인트 벤처 이런 거 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잘 나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왜냐면 다들 메인 잡이 별도로 있는 데서 사이드 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회사고 우리의 되게 어떤 넥스트 스텝을 여기로 이제 새롭게 신사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을 때 그게 가져지는 파워는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메타버스 공부하면서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어. 정말 엔터테인먼트로 합쳐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거를 음악까지 해서 함께 생각하기 너무너무 잘했고 준비를 진짜 기본적인 준비를 우리가 딱 해놓은 셈이 됐구나. 굉장히 빠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커머스나 아마 게임즈까지도 같이 좀 연합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 막 그런 거를 이제 상상을 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산업군 중에 배우 매니지먼트 산업도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저희 그 글로벌리 탑 배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공유, 박서준, 이민호, 현빈, 뭐 전도연 씨, 이병헌 씨, 수지, 남주혁 씨 이런 분들이 저희 이렇게 배우 라인업이에요. 저희 그 M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매니지먼트사들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진짜 송중기 씨는 저희 아직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AR, VR 쪽에 완전히 그 새로운 테크 스타트업 그 대표님이랑 완전 서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빈센조를 이제 보니까 빈센조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VFX로 사실 이제 밖에 그린 스크린 쳐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이탈리아 씬들 같은 것들이 다 CG로 처리된 것들이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저렇게 CG로 그래픽 처리된 것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AR이랑 VR 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이 진짜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두세 시간이면 이런 장면들 훅 스캔해가지고 넣는 거 두세 시간이면 다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몇 년 안에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드라마를 내가 너무 봤는데 빈센조의 그 이탈리아 씬들이 너무 멋있었다 그러면은 그 드라마가 딱 방영이 되고 나서 내가 그 공간에 가볼 수 있을 거예요. 가서 그 공간에 뭐 앉아보기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고 약간 그러면서 이 빈센조가 사랑하는 이탈리아 와인을 송중기의 사인이 결합된 형태로 해서 뭐 예를 들면 10개 뭐 아니면 한 100개 이렇게 한정판 와인 같은 거를 팔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공간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약간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야 이거 이제 빈센조에 나왔던 그 이탈리아 농장에서 만드는 와인인데 송중기 스페셜한 그 사이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친구한테 선물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드라마 IP를 활용해서 재미있는 상상과 함께 공간 체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커머스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완전히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지금은 드라마를 보고 즐기고 그다음에 그걸 막 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누고 친구들이랑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드라마를 즐기는 방식이었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 사실 진짜 멋진 공간들이 많잖아요 거기. 그쵸. 되게 가보고 싶어 할 만한. 근데 그런 거를 진짜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멋진 제품이나 혹은 뭐 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예를 들면 얻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그런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또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로 합쳐진 우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전혀 어너더 레벨의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서 보여드리고 느끼게 해드리는 거 이제 이런 게 저희가 좀 갈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업계의 동향을 보면은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변곡점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B2C 단에서야 혹은 이제 일반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단에서는 아직 그 변화를 느끼기 쉽지 않겠지만 B2B 단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 차원에서는 되게 수년 전부터 그런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돼 오고 있고 결국에는 그게 수면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태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든지 오큘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B2B, B2C의 역할을 많이 했었다면은 또 애플이 몇 년 후에 이제 2024년인가부터 공개를 한다고 하는 본격적인 B2C 모델 AR 기계 같은 믹스드 리얼리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기계들이 또 가정에 혹은 일반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확실히 그 변곡점은 대단히 앞으로 당겨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제 아마 집에 이제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것처럼 AR, VR 기기 하나쯤은 놔드려야 되겠어요. 맞아요. 이런 느낌처럼 집에 그냥 하나씩은 기본적으로는 있게 될 날이 올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폰처럼 퍼스널라이즈 된 형태로까지 갈 거냐,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고요, 저도. 사실 폰의 형태는 놓듯이 다 비치는 하실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2, 3년 내에. 네, 맞아요. 그래서도. 네. 이게 사실 계속 발전이 되면은 그 형태 자체는 저는 그 옴니 프레젠스 형태로 진화하면서 아예 쉐입 자체는 무의미해지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뇌에다 칩을 심는 단계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거 무서워요. 네. 우리 그 머스크 형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 뉴라링크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계속 가능할 것 같고, 예, 그에 맞춰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는 또 되게 흥미진진한 것 같고, 저도 응원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슬슬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드실 수 있는 기능을 지금부터 열게요. 그래서 한 분씩 질문을 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다시 질문이 끝나시면은 어디언스로 바꿔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 순서,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한 대략 한 30분 좀 안쪽으로, 예, 이 질문 세션을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오시면은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잘 듣고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문체부 산하에 있는 연구원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웹툰 관련돼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IP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좀 많이 흥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전략을 확실하게 취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가 해외 진출을 할 때 보면 플랫폼이 여러 개로 좀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피코마로 나가 있고 미국에서는 타파스의 IP를 지금 현재 실어서 이렇게 나가는 형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그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컨텐츠 산업에서 그나마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좀 국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만화 장르밖에 지금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었을 때 좀 카카오라는 브랜드 하나로 이렇게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합쳐졌었을 때 하나의 브랜드로 아예 포지셔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는 이런 전략들도 구상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내부에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일본은 워낙 특수성이 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BTS도 대부분 다 그냥 한글 앨범으로 심지어 미국 시장까지 그냥 그대로 내지만 유일하게 일본어로 바꿔가지고 앨범을 별도로 출시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이제 그 시장의 좀 특수성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 중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하나로 다 통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까? 아니면은 그 시장의 특수성을 그대로 이제 인정해주고 살리는 형태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제 고민 중인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드 유저들이시겠죠. 엔드 유저 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하고 그 시장을 예를 들면 저희가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가 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히 뭐 이름을 그래도 하나로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이거보다는 그 서비스를 진짜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게 좀 가장 좀 중요한 고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실 저희도 그 부분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훈님은 다시 어디언스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고, 혹시 그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으면 제 욕심대로, 예, 정혜님께 계속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또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 대표로 있고요. 류정예 부사장님한테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사실 오늘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처음 이제 합병이 되고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그 OTT 같은 그런 플랫폼 시장으로도 진출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음, 이거는 약간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OTT 플랫폼을 좀 더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넷플릭스, 애플 TV랑 지금 당장 와, 지금 당장 예를 들면 겨뤄보겠어 이런 느낌으로 나가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를 활용해서 승려 IP가 전 세계에 되게 뿌려지고 혹은 이태원 클래스 IP가 전 세계에 뿌려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충분히 저희랑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디벨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P를 크게 키우는 차원에서는 이 플랫폼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나가는 방향들을 많이 모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OTT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끝나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그림의 좋은 그림의 싸움이 될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디벨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좀 더 있는데요. 네, 서건님은 저 뭐 알죠? 저번에 저희 디즈니 픽사 얘기할 때 그때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 저도 많이 들어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때 뭐 저도 재밌었고요. 너무 네. 이야기가. 예. 좀 전에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어찌됐든 그게 3D로 다 구현이 되고 어떤 판타지 세상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카카오 M이라든지 그쪽을 보면은 지금까지 주로 이제 드라마나 영화 그런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카카오 페이지는 이제 웹툰하고 웹소설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쪽도 좀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까지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약간 이제 그 얘기는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일본에서 만들 게임이랑 연결돼 가지고 이제 만드실 때 뭐 7개의 대제 이후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화해서 애니메이션의 콘텐츠와 게임이 되게 결합돼 있는 형태의 콘텐츠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경험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유저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약간 게임 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무조건 결합된 형태로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을 겨냥을 할 때는 훨씬 많이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탑 레이블일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애니메이션 자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단순히 애니메이션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리도 아직 그렇게 크게 뭔가 비즈니스 BM 모델이 막 그렇게 되게 좋다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게임 쪽이랑 연결해서 스토리가 확장이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저희가 저희 IP를 되게 구현하거나 이런 방식이 될 때,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나 인터페이스나 약간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엔드 유저단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 이 두 개 부분으로 좀 눈여겨서 현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따로 한번 봬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디즈니만이 하는 것이란 책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었는데, 밥 아이거 회장이 스티브 잡스랑 딜을 이제 픽사 관련된 딜을 할 때, 그때 픽사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아, 서원님이. 진짜요? 예, 그러셔가지고,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와서 어떤 설명을 해줬냐, 픽사 직원들에게. 그리고 픽사 직원들이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해소를 해줬고, 그 합병 전후에 픽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떤 분위기였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뭐 따로 한번 연락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오디언스로 잠깐 서건님은 바꿔드리고요. 그리고 손을 들어주신 차례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드라마 쓰는 작가고요. 안녕하세요. 카카오엠은 작년 한 8월쯤에 어떤 한 제작사를 통해서 그 드라마를 넣은 적이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때 이제 받았던 그 답변은 그 웹툰이나 웹소설 IP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를 받기가 힘들다 약간 그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그 또 공모전을 여셨더라고요. 카카오 M 쪽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오리지널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뭐 그때도 8월 달도 그렇고 그 미들폼 30분 미들폼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계속 그쪽으로 갈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 네, 그 정도요? 네. 아, 네.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일단 오리지널 드라마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드라마도 당연히 같이 갑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모든 드라마, 모든 좋은 이야기들이 영화나 드라마가 다 웹툰 웹소설에서 나온다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저희 이제 장세정 대표가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뭐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투 트랙 다 가지고 가는 게 현재 좀 전략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승리호랑 함께한 작업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오리지널 시나리오인데 저희가 오히려 나중에 이 이야기, 이 IP, 스토리 IP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웹툰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던 것처럼 당연히 오리지널 스토리 이 부분은 별도로 경쟁력 있게 가지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드라마 라인 같은 경우도 카카오 TV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모바일에 조금 더 맞는 형태의 숏폼으로 뭐 도시남녀 사랑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숏폼으로 가는 형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은 되게 많은 유저분들한테 익숙하고 편안하신 포맷으로 뭐 지상파나 아니면 이제 케이블 TV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현재의 모습에 이제 한 4, 50분, 네, 50분, 60분의 분량으로 가져가는 형태의 드라마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 쇼폼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제작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제작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시니까 아마 이제 그 드라마 영상 제작하는 사업부에서 그 사업부의 특성에 따라 어떤 경우는 되게 쇼폼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오리지널 드라마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회사 전체 차원에서는 두 개를 모두 경쟁력 있게 가져간다라는 것가 현재 방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네, 좋은 감사드립니다. 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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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다음 분을 순서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선물 같은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저는 그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하는 교육학자입니다. 지난번에 그 마케터에게 데이터는 그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라고 하신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성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데이터가 아무래도 거래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질문이 요즘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약간 플랫폼 성장의 만약에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 거래액 데이터를 이제 그때 말씀드린 지금 예를 들면 만배도 사실 이게 거래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얘기인데 20만 원에서 20억까지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거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볼 때는 사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모든 거의 엔드 지표거든요. 엔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선행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KPI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액이 만들어지려면 일단은 이걸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되게 보고 계시는지 실제 이게 이 하루에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컨텐츠를 읽고 있냐, 보고 있냐. 그 다음에 일주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한 지표가 더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지표가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은 이 뒤에 거래액 데이터는 당연히 이 다음엔 좋은 데이터로 갈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유저분들이 지금 우리 콘텐츠를 이 시간에도 그다음에 오늘도 혹은 이번 주에도 읽고 계신지 보는 게 저희가 선행으로 거래액 앞에서 보는 데이터고요. 그 앞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방문 지표겠죠. 그러니까 방문하신 분들이 모두 다
컨텐츠를 읽지 대부분이 읽으시지만 일부는 또 누락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왜 와서 컨텐츠를 읽는 것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컨텐츠를 읽는 것까지 못 가는 거지? 이런 부분을 되게 보는 것들도 있고 앞에서 보는 데이터 중에 저희가 또 좀 신경 써서 보는 것들이 리텐션 데이터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 혹은 우리 IP가 어느 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어제 들어온 사람이 오늘도 들어왔는지, 지난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늘도 들어왔는지, 예를 들면 뭐 IP다. IP 차원이면 지난주에 이태원 클래스 읽은 사람이 이번 주에도 읽는지, 나 혼자만 레벨업을 지난주에 본 사람 중에 이번 주에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식의 리텐션 그래프를 보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들이 좀 최종 거래액에 앞서서 저희가 미리 체크를 하는 데이터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뭐 결국은 작품의 힘이 모여서 열람자 거래액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방문 지표, 아까 말씀하신 리텐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토탈해서 데일리 그 작품별 매출까지 챙겨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시간대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체킹해서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오디언스로 바꿔드리고요. 저희 이제 손 들어주신 분들 두 분 마지막으로 이제 애드를 해드리고 제가 이 손을 드실 수 있는 기능은 이제 이 두 분을 마지막으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양해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아까 조은님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고 계셨는데요. 조은님께서 먼저 자기 소개해주시고 질문 주신 다음에 찰리님 순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는 조성은이라고 하고요. 카페하고 스테이크하우스 하다가 요즘 쉬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까 방금 전에 해주셨던 질문에서 데이터 지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네네. 궁금한 게 네, 이건 좀 카카오 M 쪽에 좀 가까울 수도 있는 질문이기도 할 텐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드라마를 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도시남녀의 사랑법하고 드라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중국 드라마 리메이크한 게 있었잖아요. 소주연 배우 나오고 했던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로 이게 편성이 송출이 됐고 이제 며느라기 네.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였잖아요. 네, 네. 근데 며느라기하고 도시남녀의 사랑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카카오 TV에서 네, 이제 동시에 이제 상영을 했는데 네, 네. 연애혁명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브로 갔고요. 근데 네, 네. 아까 보면 시간대로 다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카카오 TV에서 나오는 그런 네. 시간대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주로 유저들 하고 네.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그쪽에 맞게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건지 좀 그런 그래서 이제 카카오 TV라는 이제 카카오 자체에서 만든 이제 카카오톡 강력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다 취합하신 다음에 이거를 최적화해서 그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각 콘텐츠 넷플릭스라든가 웨이브 같은 그런 콘텐츠 판매를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아, 네. 그건 사실 데이터를 보고 가지는 않고요. 일단 예. 넷플릭스는 저에게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예. 네, 그나마 지금 최근에는 뭐 순위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넷플릭스는 데이터를 주지 않고 아마 외부에서 나가는 것도 뭐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었거나 아니면 추정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현재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드라마 영상 이 세일즈 부분은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딜을 하시는 거를 옆에서 이제 지켜보니까 보통은 드라마, 그러니까 약간 플랫폼마다 본인들이 되게 선호하시는 라인업이 이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약간 우리는 이런 형태의 이런 배우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를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 플랫폼엔 잘 맞아. 혹은 우리는 이런 걸 원해. 라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들이 나왔었을 때 일단 뭐 이게 막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건 이미 다 오픈이 됐을 때잖아요. 근데 물론 오픈되고 나서 딜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이
시놉시스랑 데모와 이 IP 성격이 어떤지 가지고 먼저 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는 이런 성격의 이런 출연진을 가지고 이런 이제 영상 찍었는데 이런 느낌의 데모가 있어. 자, 너네 이거 바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약간 이렇게 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그 데이터랑 연결져서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근데 감사합니다. 예, 그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플랫폼 자체에서는 우리가 예를 예. 들면 뭐 넷플릭스가 도시남녀 사랑법을 사갔다라고 하면 넷플릭스 자체 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분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타겟층에 이런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콘텐츠를 꽂았는데 이게 우리의 기대보다 더 뭐 많이 팔렸어 혹은 아니었어.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보더라?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되게 분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나라, 뭐 어떤 사람 이 우리가 꽂았던 이 작품을 많이 보더라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분석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아, 공유해 주시진 않더라고요. 네. 그럼 카카오톡 자체에서 카카오 TV 네. 내에서 이제 모으는 이제 데이터들이 축적될수록 이제 향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활용할 만한 그런 하나의 뭐 경쟁력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볼 수 있겠는. 아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 연애혁명 같은 경우에 네네. 그 원래는 주 1회였는데 이게 네.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게 주 2회로 바꾸고 나서 트위터에서 네. 그 주 2회로 바뀐 날에 트위터에서 잠시만 트렌드로 엄청 나왔거든요. 그 네. 연예인은 주 2회 실화임 이렇게 네. 막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애혁명 보면은 웹툰을 굉장히 잘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네. 보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카카오 TV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오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는 IP들의 이제 그걸 데이터를 이제 최적화해서 향후 이제 뭐 넷플릭스나 다른 뭐 애플이라던가 이런 쪽에 뭐 협상을 할 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너네 이렇게 해봐라고 할 때 좀 더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예, 제가 이제 이 슈폰 만드는 쪽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예, 아마 기본적으로 그런 가정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 1회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슈폼이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요즘 드라마를 60분씩 계속 보고 있는 게 사람들이 점점 이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서도 항상 폰 손에 끼고 뭔가 다른 거 하면서 막 같이 보시는 행태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넘기면서 보죠. 그쵸, 10초. 그쵸.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점점 더 숏한 컨텐츠 형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봤었던 60분의 스토리라인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 1회 서비스를 하다 주 2회로 늘리신 것도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간격 자체가 일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어떤 유저들에게?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당연히 땡겨졌을 때 반응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슈퍼미랑 컨텐츠 자체를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계속 영상 컨텐츠를 실험을 해보고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 단계니까 어떤 정도의 주기와 이런 게 유저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핏한 느낌일까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트라이 앤 에러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뭐, 이 부분은 저도 체크해놨다가 내부의 그 사업부 쪽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왜 그렇게 줄이셨는지.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너무 진짜 친절하게 너무 다 제 궁금한 거 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질문 재밌는 답변. 시간이어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러면은 이제 찰리님한테 순서를 넘기도록 할 텐데요. 간략하게 예. 인사랑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돼서 되게 진짜 영광이고요. 저는 미디어 쪽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별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너무 진지한 내용들보다는 또 약간 좀 밝은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해서 올라왔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질문 주신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사실 이제 숏폼이나 미드폼 또는 이제 그 타겟이 이제 20, 30대 또 MZ 세대들을 겨냥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역량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섞어보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60년생이시고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신데 요즘 핸드폰으로 뭐 콘텐츠 보고 계신 거를 살펴보면은 막 허준, 뭐 그 대장금 막 이런 거 다시 보기, 막 용의 눈물 막 이런 거 보시거든요,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예.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 중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더 마무리를 짓자면 이렇게 사실 지금 콘텐츠에서 소외받는 계층들도 분명히 있고 특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배우의 어떤 운신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뭐 천호진 배우님도 계시고 도깨비 신부랑 도깨비가 같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는데 아까 나무위키 때려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실버 산업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유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또 어떤 장년층 분들이 원하시는 뭐 좀 넓게 보면 뭐 나는 자연이다 같은 컨텐츠 같이 조금 다른 다양한 지금 파편화된 유저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혹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추후에 기획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이 이제 출시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또 저희 아버지가 더 이상 용의 눈물과 태조 왕건에만 매몰드시지 않고 더 재밌는 컨텐츠로도 같이 저 아들내미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일단 추후 계획에 혹시나 뭐 추가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고 또 뭐 감히 당부라면 당부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대장금이랑 허준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너무 그 재밌는 질문 감사하고요. 아, 맞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60대 그 남자 60대, 70대 약간 이런 분들이 요즘 이제 그 지상파들이 좀 어려워지시면서 약간 이게 대하 사극 드라마를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볼만한 게 되게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재밌었었던 게 그 TVN에서 백일의 남군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사극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하 사극은 아닌데 이 콘텐츠가 생각보다 시청률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우들이 뭐 그 꽤 괜찮았지만 그렇다고 탑 클래스 배우들이 나온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이 드라마가 잘 되는데 왜 그랬냐라고 들어보니까 이 대하 사극에 목마른 어떤 그 중장년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옛날 이야기들과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층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도 조금 더 그 유저 인사이트나 스토리 인사이트 측면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 그 드라마랑 영상 사업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드라마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만든 영화 중에 아직 개봉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승부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이게 바둑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둑인데 언제적 얘기면 이창호 구단의 스승이었던 제가 이름 조치훈. 조훈현 구단 혹시 말씀하시는 조훈현 구단 네. 맞습니다. 조훈현 구단님. 조훈현 구단님이 스승이시잖아요. 이창호 구단의.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저희가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봉을 못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나오는 주연 배우도 누구냐면 이병헌 씨랑 그다음에 제가 요새 굉장히 이병헌 씨랑 그다음에 천천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승부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아마 지금 그 찰리님께서 아버님 모시고 가서 함께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굉장히 모든 분들이 사랑했던 이야기라서. 예.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드라마까지는 아니지만 유아인 씨였죠. 예, 유아인 씨랑 같이 나오는 영화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거의 웹툰을 저희 윤태호 작가님께서 그려주실 예정이에요. 미생의 윤태호 작가님께서 그려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찰리님이 함께 아버님과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리포트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굉장히 그런 경향이 되게 세게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인구 절벽에 좀 많이 가까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그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그러니까 인구 절벽 지금처럼 20대, 그러니까 출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미국처럼 출산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사람의 수명이 지금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50대, 60대, 70대 자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포션 자체는 무조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업계가 됐건 혹은 다음에 이제 넥스트 산업, 이거 뭐 실버 산업이라고 불러야 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계층이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인구에서 포션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우리가 계속 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나 상을 만들 기회가 얼마든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를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의견이셨던 것 같고 그 내용 해서 이제 저희 드라마랑 영화 쪽 만드시는 대표님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최수종 선생님과 이제 그만 뵙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항상 교회 컨텐츠만 막 맨날 주구장창 뭐 목사님 어디가 뭐 설교가 좋다더라 이런 것만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는데 그런 부분 말고도 다 같이 가족이 즐길 수 있고 또 실버 산업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추후에 좀 더 신경 써주시면은 더 카카오도 더 성장하고 저희 그 뭐 미디어 산업 전반에도 굉장히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부 꼭 보세요, 나오면. 네. 언제 즉시 개봉할지 모시고 모르겠는데 가겠습니다. 아직. 네네. 개봉 즉시 바로 그냥 뭐 CGV랑 롯데랑 메가랑 다 돌겠습니다. 네, 영화는 너무 잘 나왔다는 얘기가 진짜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점을 아직 못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네. 그렇군요. 영화 승부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또 좋은 질문과 또 시사점을 또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또 류정의 우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부사장님 저희 함께 이야기를 나눈 지가 거의 2시간 좀 안 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이야기 그리고 또 뜻깊은 이야기 공유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또 전하고 싶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저도 오늘 제가 놀랬던 게 보통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인터뷰 질문지를 되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상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상인님이 그러면 현장감 떨어졌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감 있게 얘기를 나누고 그 플로우에 맞춰서 가려면 그럼 안 되니까 그냥 가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오늘 리드 너무 잘 해주시고 또 그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도 너무 이제 한번 쭉 저희가 이제 걸어왔던 길들도 한번 좀 짚어보고 우리가 또 앞으로 갈 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거의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 거의 배우는 마음으로 저도 경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자이너의 생각법 정규 방송이 한국 시각으로 매주 일요일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이제 이번 주에도 들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송은 제가 스포티파이와 그리고 유튜브에 디자이너의 생각법 인터뷰 시리즈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애플 아이튠즈에서도 디자이너의 생각법 치시면은 방송이 수일 내로 최신 방송이 뜨니까요. 혹시라도 앞에 부분 놓친 분들이거나 다시 듣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자리 빛내주신 류정혜 부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